안녕하세요. 삼성 SDS 물류사업부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 차미리네입니다. 2025년 2분기 웨비나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제의 오수진 프로님, 해상의 이민호 프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경제 파트입니다. 25년 4월 2일 미국은 이날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며 주요 무역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착수했고, 그 결과 미국 시각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상호 관세율 적용에 대해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른바 승리 없는 관세 전쟁이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소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각국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른 변화가 다양할 것인데요.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을 전달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해상시장 동향과 함께 미국의 대중해운 조선업 견제와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향후 해운시장 전망, 항공 부분 역시 시장 동향과 함께 불확실성이 항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에 중국의 MI 스페셜리스트들을 통해 생생한 중국 권역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2분기에는 중동, 인도, 아프리카 권역의 MI 스페셜리스트인 하람 프로님과 사이 팀장님을 모시고 홍해 사태에 따른 해상 운송 시장 영향 분석과 미국의 신관세 정책 하에 인도의 전략적 기획 모색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S 오수진 프로입니다. 경제 동향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파트에서는 먼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MF, OEC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 기준을 보면 한국은행은 올해 2월 발표에서 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2.9%로 전망하며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IMF는 지난 1월 3.3%로 예상했던 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최근 발표된 관세 조치 이후 3%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도 지난 3월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무역 장벽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이유로 G20 국가들의 성장 둔화를 경고하며 세계 성장률을 기존 3.3%에서 3.1%로 낮췄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25년 2.2%, 26년에는 1.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B들 역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의 25년 연간 GDP가 전반적으로 약 1.5에서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 물가를 약 1.3% 상승시키며 가구당 평균 2,1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제재 중 하나로 글로벌 교역 축소 가능성을 키우며 세계 경제 성장에 급격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관세 전쟁의 구체적인 흐름은 이어지는 마켓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OECD도 지난 3월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무역 장벽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이유로 G20 국가들의 성장 둔화를 경고하며 세계 성장률을 기존 3.3%에서 3.1%로 낮췄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25년 2.2%, 26년에는 1.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B들 역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의 25년 연간 GDP가 전반적으로 약 1.5에서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 물가를 약 1.3% 상승시키며 가구당 평균 2,1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제재 중 하나로 글로벌 교역 축소 가능성을 키우며 세계 경제 성장률에 급격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관세 전쟁의 구체적 흐름은 이어지는 마켓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핵심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의 무역 협상 및 관세 부과 권한을 법제화하고자 미국 하원에서 미국 상호무역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관세를 비롯한 해외 원천 수입 징수를 총괄하는 대외수입청 ERS의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향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류가 이제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번 2기의 정책들은 단발성 대응이 아닌 제도화된 통상체제 개편에 가깝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과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세금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부과로 올해부터 34년까지 1조 1천억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관세 부과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두 번의 유예 끝에 USMCA 미적용 상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되었고 이 3월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20% 관세 부과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어 4월 2일 미국은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주요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면 베트남은 46%, 한국 25%, 유럽연합 20%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베트남, 유럽연합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인 반면 중국은 미국 관세에 대해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34% 보복관세 발표 이후 또다시 50% 상향 추가하자 이에 트럼프는 중국 외 모든 교역국에 4월 9일로 발효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맞대응하는 중국에는 본보기식 추가관세로 계속 부과하며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현실화된 트럼프의 관세 종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편관세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4월 5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는 미국 내 모든 수입 제품에 기본적인 보호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며 향후 개별적으로 국가별 조정이 없을 경우 해당 세율이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섭니다. 유럽의 부가가치세, 인도,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의 무역 규제나 보조금 등 각국이 운영 중인 비관세 장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로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는데요. 실제로는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와 수입액의 비율을 교역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로 주장하며 그 절반 수준을 교역국에 부과하는 조치로 발표되었고 4월 9일 상호관세 발효 13시간여 만에 중국 외 모든 교역국 대상으로 90일 유예 조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별 관세입니다. 비무역 정책, 불법 이민, 범죄, 마약 등의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로 관세를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품목별 관세는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해당 관세는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에 추가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 관세가 부과됐고 4월 3일부터는 완성차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5월부터 추가 적용이 예고된 상태이며 앞으로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전략 품목군에 대한 관세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단순히 무역 마찰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흔드는 판도 변화입니다. 무역 전쟁은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몇 개월간의 국제 협상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트럼프 1기 관세 카드에는 어떻게 대응했었을까요? 당시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해 중국은 환율 절하 전략으로 정면 대응했습니다. 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자 중국은 즉각 위안화 가치를 전략적으로 하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19년 8월 위안화 환율이 처음으로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며 미국의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위적인 평가 절하는 중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를 훼손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20년 1월 중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나서며 1차 관세 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위안화 절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일 이후부터 25년 1월 취임일까지 위안화는 약 3%의 점진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 기준 환율은 1달러당 7.3위안 수준으로 다시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 경제는 1기 때와는 다릅니다. 부동산 부채 리스크, 청년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등 내부적 침체 요인이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을 급격히 조정하기보다는 점진적 약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도 통화 약세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3월까지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유로화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및 멕시코 역시 미국의 관세 위협과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 약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율 절하가 단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물가 상승, 외국 자본 유출 등 경제 신뢰도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정책 하에 환율 절하 전략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보이며 복잡한 글로벌 경제 속에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1기 때의 관세 효과는 어땠을까요? 확인해보니 2017년 대비 2020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14% 증가했습니다. 중국과의 수입은 줄었지만 베트남, 태국 등 제3국으로 수입이 전이되며 전체 적자는 오히려 확대된 것입니다. 소비자 부담도 컸습니다. 201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에서 발표한 내용 중 대표적인 예가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관세로 미국 정부가 걷어들인 연간 수입은 연 8,200만 달러였지만 소비자가 실제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약 1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무려 18배에 달하는 소비자 전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2기,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환율, 통화 정책, 공급망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변수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그리고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경제 파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S 이민우입니다. 이어서 해상시장 동향을 발표하겠습니다. 외부 주요 기관의 해상시황 전망입니다. 국제선주협의회 빔코는 올해와 내년 컨테이너 물동 증감률을 작년 5.5에서 6.5% 수준에서 약 2.5%포인트 감소한 3에서 4%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의 컨테이너 수요 증감률은 점진적인 홍해 항로 복귀로
항해 거리가 감소되면서 모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역성장하는 등 수요의 하락세를 전망했습니다. 또 하반기 컨테이너 수요의 핵심 동인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강조했는데요. 세계 경제 둔화, 국제 무역 단절로 화물 수요는 예측치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상시장은 당분간 공급이 수요보다 우세한 형태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선박 공급 증감률은 6.2% 수준으로 수요 증감률을 크게 상회하며 과잉 공급 상태가 이어질 것을 예상했고, 내년에는 공급량 조절로 수급 격차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급의 핵심 동인으로 미국의 대중해운 견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북미 항로의 서비스가 축소되고 시장 점유율이 변동되는 등 해운 시장의 공급 구조가 뒤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G 리서치도 올해 컨테이너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미국 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과잉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시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입항 수수료 발표로 선적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연초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컨테이너 물동 성장률을 2.9%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과 물량 조절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며 일정 부분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희망보험 우회로 운항거리와 해상운임이 급등했는데요. 홍해항로 정상화는 2분기까지 대대적인 재개가 어려울 것이지만 올해부터 움직임이 시작돼서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홍해항로가 정상화되면 다시 선사들은 선속 감소, 패턴 확대, 임시결항 등을 통해 비대해진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다시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고, 재개되더라도 안정화를 위한 추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클락슨의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공급량 전망입니다. 작년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는 3천만 TEU를 초과하면서 역대치를 달성한 이후 1분기 기준 올해 컨테이너 선대가 3,100만 TEU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직전 분기 예측 대비 약 2%가 증가된 수치로 당분간 선대 공급은 꾸준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주 잔량은 전체 선대 대비 27%로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1분기를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850만 TEU를 넘어서면서 공급 과잉은 단기간 해소되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해상시장이 잠재적인 경제 리스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로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에 직면하면서 공급이 우세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켓 이슈입니다. 최근 미국은 대중해운 조선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더욱 강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왜 이런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업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교역량의 확대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규모와 기술 면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선박 건조 비중은 99년 5% 미만에서 23년 51%까지 급성장했고, 컨테이너, 샤시, 크레인과 같은 해상 인프라 점유율도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과거 세계 최고 수준이던 미국 조선업은 중국과 반대로 정부의 지원 중단과 조선업 과보호로 쇠퇴하면서 24년 단 0.1%라는 점유율로 초라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해운 조선업 재건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은 중국의 선사 코스코와 함께 중국 선박공업 집단 산하의 주요 조선소를 군사기업으로 지정했고, 이어서 2월에는 중국산 선박이 미국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해운 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우측의 표와 같이 중국 국적 해운사, 선대 중 중국산 선박을 보유 중인 선사, 그리고 수주 잔고 중 중국산 선박을 보유 중인 선사로 구분되는데, 조선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피해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사별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코는 중국 국적 선사이면서 동시에 전체 선대 중 중국산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른 글로벌 선사들 역시 이 제재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MSC, CMA CGM, ONE, 짐은 선대 중 중국산 선박 비중이 25% 이상으로 코스코에 이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수주 잔량 기준까지 더해지면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양일에 거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해운협의회는 정책이 실현되면 선사들이 입항료를 줄이기 위해 미국 기항 횟수를 최소화하면서 특정 항만의 혼잡이 극심해질 것을 우려했고, 시애틀, 타코마항과 미 서부 항만 노조에서는 기존 북미 물동이 캐나다와 멕시코로 우회되면서 미국 항만의 고용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화주 단체에서도 입항료 부과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도 강경한 상황이라 제재 수위가 얼마나 조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최근 8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조치의 목표는 미국 해운 산업에 대한 적정한 세수 확보이고 방식은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해상운임 급등은 불가피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발표될 수정안과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속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맞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해운 시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의 해운 시황 분석 기업인 라이너리티카는 무역전쟁 우려로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이 전년 대비 1.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매년 성장세를 나타내던 일반적인 추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월별로는 1월 사전 선적의 영향으로 최근 3개년 대비 매우 높은 처리량을 달성한 이후 최근 3월부터 본격적인 둔화가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수요는 향후 수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상호 관세가 예외 없이 시행된다면 심각한 경제 침체와 함께 무역량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호 관세 부과는 기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전망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은 기존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생산량 조절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 탄탄한 네트워크와 뛰어난 인프라는 단기간 대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후보지로 부상 중인 국가들에도 고율의 상호 관세가 예고되며 생산지 다각화는 훨씬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미국의 무역 정책에도 중국은 여전히 핵심 연결고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소비재 생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간재도 대체 공급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 또한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대체 공급처 검토가 덜 시급한 상황이고 대체할 인접 조달지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역할은 다소 축소될 것이지만 기존 핵심 생산시설 이전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차미린입니다. 항공시장 동향을 발표하겠습니다. 단기 시장 전망 함께 하겠습니다. 25년 항공시장은 정상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항공기가 복항하며 우리는 시장 정상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라는 것이 팬데믹 이전의 시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은 전자상거래라는 신흥 수요가 장악하고 있고 운임 수준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화물 적재율 추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물 적재율은 수요 대비 공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율이 높다는 것은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또 적재율이 낮다는 것은 공급이 과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적재율에 따라 운임 협상력을 이동합니다. 노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웨비나에서 살펴볼 노선은 바로 중국발 미국착 노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9년에서 24년 중국발 미국착의 운임과 아시아 북미 양방향 노선의 적재율 분포도입니다. 운임을 상위 25%와 하위 25%로 구분하여 각 운임 범위의 적재율을 조사해 보니 운임이 상위 25%일 때 적재율은 63% 아래로 낮아지지 않고 운임이 하위 25%일 때 적재율은 67%를 넘지 않습니다. 즉 적재율이 63% 아래일 때는 화주의 협상력이 상승되고 적재율이 67% 이상일 때는 공급자의 협상력이 상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적재율의 추이를 보면서 향후의 시장은 화주 주도의 시장일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19년 아시아 북미 노선의 적재율은 62%입니다. 연평균 운임은 약 3달러이며 이 시기 항공시장은 비수기와 성수기의 흐름에 따라 운임의 등락이 예측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공항이 폐쇄되고 운영 인력 부족으로 공급이 감소한 반면 긴급 구호 물품과 전자상거래 수요가 증가하면서 21년 시장 내 아시아 북미 노선의 적재율은 70%까지 치솟았습니다. 높은 적재율인 만큼 운임도 고공행진이었습니다. 연평균 운임은 킬로그램당 8.8달러, 최고점은 킬로그램당 15.13달러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이 두 해만 보더라도 적재율은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4년 적재율은 63%를 기록하였습니다. 화주의 협상 주도력이 점차 회복됨을 늘어나는 장기 계약으로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 운임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5년은 어떻게 될까요? 25년 1분기에 이른 춘절이 운임 하방 압력을 낮추면서 여전히 높은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화주 협상력이 높아지는 추이로 앞으로의 운임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진정한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운임 종합지수로 살펴보는 시장 내 운임 추이입니다. 25년 1분기 항공운임 종합지수는 2145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하였습니다. 1월, 2월 하락세를 보이다 3월부터는 상승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시장 내 스팟 운임 점유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4년은 전자상거래 물동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운임을 유지하려는 화주들로 장기 계약 비중이 분기마다 높아졌습니다. 24년 4분기에는 시장 내 1년 이상 장기 계약 비중이 무려 63%에 달하였는데요. 이는 23년 4분기 47%였던 비중이 63%까지 늘어나면서 시장 내 안정적인 운임 추이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내 장기 계약이 주를 이루면 스팟 운임의 변동폭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지는데요. 25년 1분기는 미국의 소액 면세 기준 변경과 관세 상승으로 인해 시장의 안정화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수요 노선이 위협을 받게 되자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즉각 공급 변화를 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와 인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아시아, 유럽 노선의 공급을 추가 확대하는 등 공급도 다변화될 수요를 따라 변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워더들도 항공사의 공급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 장기 계약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장 내 장기 계약 비중보다 스팟 운임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네타의 분석에 의하면 1개월 운임이 지난 4분기에는 19%였으나 25년 1분기 30%까지 증가하였고 1년 이상 장기 계약은 0%로 분석되었습니다. 확실히 시장 내 단기 운임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임은 당분간 불안정하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공항별 물동량입니다. 지난 2월까지의 물동량 변화입니다. 눈여겨볼 포인트는 바로 홍콩과 LA입니다. 홍콩공항은 중국산 화물을 세계로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로 물동량이 감소될 위기에 직면하였는데요.
춘절의 영향도 있겠지만 홍콩공항은 1월부터 물동량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주요 종착지인 미국의 LA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소액 품목의 면세 제도가 약 사흘간 폐지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이후로도 예전만 하지 못한 수요세를 보이며 25년 2월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급감하였습니다. 전년 2월은 춘절 연휴로 물동량이 낮은 시기였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물동량이라니 단 사흘간 전자상거래 물동 중단이 미친 영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입니다. 우선 3월 12주차 국제 화물 공급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였고 지역별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춘절과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2월 급감하였던 공급이 3월 수요 급등에 대응하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부터 적용될 보편관세,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등 관세 폭탄 전에 선적하기 위한 움직임이 3월 초부터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2분기에는 어느 지역의 공급이 확대될 전망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노선의 공급 변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분기 대비 2분기에는 유럽과 서유럽의 공급이 각각 16.9%, 9.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까 단기 전망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미국의 신관세 정책에 따라 수요가 변동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항공사들의 유럽 공약이 뚜렷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그 정책을 파악하느라 정말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경제, 회사, 항공 전반에 걸쳐 트럼프의 정책은 1분기 내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업들의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년보다 이른 춘절은 25년 1분기 물류 전략 수립에 더욱더 어려움을 주었는데요. 매년 2월 춘절 연휴로 인한 항공시장 내 운임 등락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춘절로 인한 운임 등락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시장에서 아시아 지역의 약 7일간의 춘절 연휴는 수요, 공급, 그리고 운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제조가 중단되며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여객 수요가 증가하며 여객기가 추가 편성되는 등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라 이 춘절 연휴 기간 내에는 운임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1분기 운임은 첫 4에서 6주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춘절 연휴 직전 물량 밀어내기로 운임이 급등한 후에 연휴 시작과 함께 운임이 하락하는 고유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나 25년은 1월 마지막 주에 춘절이 위치하면서 연초 3주 만에 수요가 급증하고 운임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4년 1월 운임은 전월 대비 31% 하락한 반면 25년 1월은 겨우 20%의 하락폭을 보여주는데요. 이른 춘절이 1월의 운임 하락폭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연초 고운임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 여부입니다. 2월 미국은 소액 면세 제도의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수권법, 즉 대통령이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위협과 관련된 특정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미국의 경제를 지키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800 이하 화물의 통관 절차가 간소함을 악용하여 미국 내 마약 밀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액 면세 제도 폐지로 인해 트랜스퍼시픽 노선의 핵심인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에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관세 부과 시스템 미흡의 이유로 폐지를 유예시키며 미 관세청의 시스템이 관세 수집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미 관세청은 소액 수입 신고권의 기능 개선 배포일을 9월로 연기하는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9월까지 소액 면세 제도가 유예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4월 트럼프는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강행하였습니다. 5월부터 $800 이하의 제품은 어떻게 미국 수입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00 이하의 제품은 그동안 관세가 면제되어 판매자와 소비자의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정식 통관 절차 없이 빠른 통관이 가능하였는데요. 5월부터는 수입 시 미니멈 $100 혹은 신고가의 120%가 관세로 부여됩니다. 이마저도 6월부터는 미니멈이 $200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식 통관을 위한 인보이스 및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고 이 작업을 진행해 줄 통관 대행 업체가 필요하겠죠. 서류 작성과 통관 수수료까지 고려한다면 $10짜리 제품에 추가적으로 151에서 251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화물 스캐닝을 위한 대기 시간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매일 미국에 수입되는 소액 면세건이 약 4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제도 폐지로 약 200만 건으로 물량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공항과 세관 내 화물 적체가 우려되는데요. 세관 검사로 인한 화물 처리 비용과 시간 증가로 인한 항공 운송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액 면세 폐지로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과연 기업들은 어떤 대안을 찾았을까요? 우측의 그래프는 항공과 해상 운송 모두별로 본 중국발 미국차 전자상거래 물동량입니다. 해상 물동량은 중국발 전자상거래의 주요 플레이어인 쉬인의 물동량 기준이며 항공 물동량은 쉬인의 동일한 품목의 중국발 미국차 전체 수요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분석해 본 결과 21년 항공과 해상의 물동량 격차는 무려 1,580배였습니다. 그러나 23년 홍해 사태 이전 그 격차는 121배까지 축소되며 기업들은 트럼프 이전부터 높은 항공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해상 운송의 비중을 높이고 또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는 단기적으로 트랜스퍼시픽 노선의 혼란을 가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 미국 노선이 집중된 수요가 분산되며 수요와 공급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잡힌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항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화서 권역에서 준비한 권역 동향입니다. 사이 팀장님과 MI 스페셜리스트인 하란 프로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중화서 지역의 주요 이슈 살펴보시죠. Good morning, everyone. I'm Sai Prakash Nair with the MEIA pricing team. And today we'll briefly walk you through two major developments impacting global logistics. To begin with, the Red Sea crisis and its impact on global logistics, which will be covered by my colleague Haran. And I will take you through developments on the tariff impacts and how India is positioning itself into a strategic opportunity for trade and manufacturing.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I am Lakshmi Haran from the Market Intelligence team, MEA region. I'll start with a quick overview of the Red Sea crisis, its impact on global shipping, and how the industry is responding. Let's begin with the Red Sea crisis and understand why this region has become such a major point of concern for global trade. The Red Sea, which connects the Indian Ocean to the Mediterranean through the Suez Canal, is one of the busiest and most strategic trade route in the world. Ships that travel between Asia and Europe use this path, and it saves them about 7,000 kilometers. That's nearly 10 to 12 days of sailing time. It reduces fuel consumption, lower cost, and keeps trade running efficiently. But this key route was thrown into turmoil after the conflict between Hamas and Israel began on October 7, 2023. As tension escalated, the impact spread beyond Israel and Palestine. In November 2023, Yemen's Houthi rebels declared their support for Hamas and began attacking cargo ships in the Red Sea using drones and missiles. These attacks were aimed at disrupting trade and sending political messages, but they also created a huge risk for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ies. In response, many global shipping lines stopped using the Suez Canal entirely. To protect vessels and trade, international naval forces were deployed. These included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 led by the US, and the EU Naval Mission Aspects, a European mission. Even though a ceasefire was reached between Israel and Hamas in January 2025, tension remains. The ceasefire came in 3 phases, and while the immediate violence has slowed down, the region is still unstable. The possibility of more clashes is always there.
To understand how this conflict unfolded, let's look at the key timeline. On October 7, 2023, Hamas attacked Israel, marking the start of the war. The very next day, October 8th, Hezbollah, a powerful militant group from Lebanon, joined the conflict. On September 8, 2024, Israel killed Hezbollah leader Nasrallah in an airstrike. Then on October 16, 2024, Israel carried out a mission that killed Hamas leader Yahya Sinwar. After 15 months of intense fighting, a ceasefire deal was reached on January 15, 2025. But by March 1, the first phase of ceasefire has expired and negotiation for phase 2 were struck. On March 18, Israel resumed airstrikes on Gaza, effectively ending the truce. Finally, on March 28, Hamas agreed to a new truce, releasing 5 hostages in exchange for a 50-day extension. As we can see, the war went through many twists and turns, and though ceasefire was agreed upon, peace in the region is still fragile. The conflict didn't just stay on land, it seriously affected the global shipping. The Suez Canal, which usually sees heavy traffic, witnessed 76% drop in the ship transit by February 2025 compared to late 2023. With the Red Sea route becoming too risky, ships started going around the Cape of Good Hope, which is the southern tip of Africa, but this longer journey added 2 to 3 extra weeks to the trip and caused a 33% spike in the fuel and operational cost. The container shipping segment was hit the hardest. Container ship arrival at the Gulf of Aden dropped by 90%. Ships also become less reliable in terms of schedule, falling from 62% on-time arrival in November 2023 to just 52% in January 2024. Now, here's the interesting part. Despite all this, global shipping demand actually grew by 3%. Why? Because there was an 11% increase in container shipping demand as business rushed to secure goods and reroute cargo. Let's talk about how shipping companies responded to the Red Sea crisis. Major international liners like Maersk, MSC, Hapag-Lloyd, One, Evergreen and HMM acted swiftly by rerouting their vessel around the Cape of Good Hope. This was a significant shift as they temporarily suspended all transits through the Suez Canal to avoid the conflict zone. Zim, an Israeli company, made an even more decisive move by completely stopping its operation through Suez Canal. On the other hand, some global carriers like CMA CGM, COSCO, PIL, Vanhai and Messina chose to continue limited service to Red Sea. These carriers are taking calculated risk while maintaining some access to critical market in the region. Regional shipping lines such as ESL, Unifeeder, Sealead and Transma responded by swifting to short sea shipping strategies, keeping their focus on nearby port networks while managing their exposure to Red Sea disruptions. At a broader level, the crisis has pushed government and companies to consider long-term alternatives to traditional maritime routes. This includes the new land-based trade corridors like the India-Middle East-Europe Corridor (IMEC) and renewed interest in the modern Silk Road. These are being seen as strategic solution to reduce over-reliance on any one maritime passage. And here is something important to mention. In times of crisis like this, visibility in logistics becomes absolutely essential. Fortunately, our in-house digital platform, Celosquare, provides a powerful vessel tracking feature which our valuable customers have found to be very effective to gain real-time visibility over their shipments. This kind of visibility is a major advantage
when it comes to responding to unexpected situations and building a smarter, more precise logistics strategy. It's about staying informed, staying ahead, and making confident decisions even in the uncertain conditions. Now let's look ahead. What does the future of global shipping look like after the ceasefire? The situation is still uncertain. Maersk and Hapag-Lloyd, two of the world's biggest carrier, have not resumed operation through the Red Sea. They still using the African route, citing ongoing security threat and pushing crew safety above all. CMA CGM is taking cautious steps. They have started trial voyages but have not resumed full-scale transit. In Egypt, the Swiss Canal Authority met with MSC's CEO to discuss safety and reassurance global partners, but with renewed Houthi attack, many companies remain hesitant. Let's talk numbers. Even after the ceasefire, attacks haven't stopped completely, so ships continue rerouting. Experts say it may take 8 to 10 weeks for service to normalize only if the region becomes safer. If instability normalizes, we could see a slight drop in container ship demand, possibly around 1%. So, what's the bottom line? Shipping companies must stay flexible. They need to monitor the situation, diversify their route, and invest in resilient logistics strategies. The message is clear. Don't rely on just one route. Build systems that can adapt to changing geopolitical realities. That concludes the overview of the Red Sea crisis and its impact on global shipping. Now I'll hand it over to Sai Prakash, who will take us through the second topic, India seeking opportunity on US tariff. Thanks, Haran. Okay, so now let's shift our focus to another major global development, the rise in US tariffs under President Trump's second term, and how India is turning this challenge into an opportunity. At the start of 2025, the US launched a bold new phase of trade protectionism, often referred to as Trump 2.0 tariff strategy. This new strategy targets some of America's biggest trading partners, China, Canada, Mexico, and the European Union to begin with. The main goal: to protect American industries such as steel, aluminium, automotive, and agriculture. They were not the only ones. There were other motives too: to fix trade imbalances, renegotiate old trade deals, and most importantly, to counter China's rise,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and high-tech sectors. However, these moves did not come without global consequences. The strategy sparked global retaliation as other countries began imposing their own tariffs in return, and created a lot of economic uncertainty which we go through to date. The impacts of these tariffs rippled across the globe. Trade relations were strained, costs of import goods increased, and affected countries responded with counter tariffs. Financial markets also felt the heat. There was a noticeable volatility in commodities, foreign exchange, and stock prices, all because of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new trade policies. The disruption pushed many companies to rethink their global supply chains, and that opened the doors for countries like India. Here's a quick look at the key events in the Trump 2.0 tariff timelines. On March 4, 2025, the US doubled tariffs on Chinese goods from 10 to 20%, mainly targeting electronics like smartphones, laptops, and wearables. In response, China, Canada, and Mexico retaliated with their own tariffs. Then, on April 2nd, a new 10% blanket tariff was announced on all imports entering the US. Countries affected by this imposed reciprocal tariffs in return.
네, 트럼프는 미국 현지 시간 9일부로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 관세를 즉시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 관세만 유지하되 중국만은 예외를 두었는데요. 시장의 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This led to a shakeup in global trade, and it created a chance for new winners to emerge. Since the beginning of Trump's second term, the US has been rolling out one tariff policy after another, and longtime trade partners have been struggling to keep up. China got hit with tariffs on key exports like consumer electronics, and the EU faced 25% tariffs on cars, one of its biggest export items, as we are all aware. Even Vietnam, once seen as a solid alternative to China, ended up with a 46% reciprocal tariff rate. 네, 하지만 미국 시각 9일 기준으로 베트남의 상호 관세율도 90일 유예가 되었죠. 유예 기간 동안 펼쳐질 외교전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All this shook up global manufacturing bases. Most countries were busy trying to respond to the US tough stance. But one country saw this as an opportunity. India quickly caught the spotlight with its fast-growing manufacturing capabilities, lower tax rates, and affordable lower costs. It's now seen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alternatives to China and is gaining serious attention as a global production hub. Lastly, Brazil has also come in the spotlight as a new alternative supply chain hub, benefiting from a low reciprocal tariff rate of 10%. What did India do? India didn't just wait and watch. It acted quickly, rolling out a smart set of policies to turn the global disruption into a long-term advantage. Here's what India did. Fast-track trade arrangements with countries like UK and EU and deepened its engagement with the US. Boosted exports by expanding to new markets, especially those caught up in the tariff war. Positioned itself as a strong China plus one alternative, a long time coming, inviting global manufacturers to shift or diversify their supply chains to India. Furthermore, India focused on key sectors with high global demand, namely semiconductors, electronics, renewable energy, and pharmaceuticals. By offering tax incentives, infrastructure access, easier policies, India began attracting serious attention from multinational companies via FDI. To fast-track momentum, India introduced several focused measures, reduced import duties on selected items like metals, chemicals, and jewelry, making Indian-made goods more globally competitive, expanded its production-linked incentive (PLIs) schemes to bring in top manufacturers such as Apple, Dell, HP, to name a few. Increased defense and energy trade with the US, buying fighter jets, drones, and high-tech medical equipment. They also proposed raising the FDI cap to 100% insurance, creating more room for US investment. Strengthen infrastructure through projects like the India, Middle East, Europe corridor and the IndusX to boost regional connectivity. Offering tax breaks to US companies looking to set up operations in India. These moves weren't just about short-term gains, they were about building long-term strategic advantages. With such initiatives, an increased demand in air freight seems likely, only time will tell. This slide here is a snapshot of 10 of the major products exported from India to the US market. Before we dive into trade policies and tariff reforms, let's begin by understanding India's current position in the global trade ecosystem, especially from a logistics perspective. India's logistics sector is undergoing a major transformation and is quickly emerging as a strategic pillar of national growth. It's already valued at $380 billion and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Logistics Policy, with strong focus on multimodal transport, better infrastructure, and of course, digital innovation.
Despite global uncertainties and US tariff hikes, India has managed to limit the impact on its exports with an estimated decline of 3 to 3.5% for the current year. Rather than viewing this as a setback, India is using this as a springboard to accelerate diversification, value addition, and supply chain optimization. What's also notable is the level of global interest. Korean giants, for example, are actively expanding in India by aligning with region-specific industrial clusters, combining global expertise with local strength. And it doesn't stop here. India is using the tariff shift as an opportunity to drive international economic reforms and position itself as a more open and globally aligned economy. In a major move, India expressed willingness to lower tariffs on 55% of US imports, amounting to about $23 billion in US trade. This was a strong signal to international investors and partners that India is ready to engage, collaborate, and compete on the global stage. Alongside this, India is actively building new trade corridors, connecting it more effectively with Europe, the Middle East, and the US. These corridors are expected to drive a steady rise in ocean and air cargo volumes, which will boost connectivity and enhance India's role in global value chains. So, from both policy standpoint and a logistics execution standpoint, India is making bold moves, turning global trade tensions into long-term strategic gains. We would like to hereby conclude by stating India is no longer a future opportunity. It's a present reality for those ready to move with purpose. Hence, this brings us to the end of our session. As a closing note, I would like to add, we are undergoing an unprecedented time in the logistics industry, and keeping our ears to the ground and being nimble-footed is essential to survival. We wish everyone the very best for the challenges that lay ahead. Thank you. Thanks again for your time. We look forward to staying connected and supporting you through these evolving market conditions. Take care and goodbye. Thank you all. 그럼 오늘의 웨비나를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질서 없는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발표되고 일부 현실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리스크가 한층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발 무역 압박으로 인해 대외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상은 운임 급락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올해 해상 시황은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운임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또 미국의 관세 리스크와 홍해항로 정상화는 하반기 시황의 핵심 동인이고, 추가로 미국의 대중해운 조선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해운 시장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 이른 춘절로 1월의 운임은 예년보다 하방 압력이 낮았고 3월과 4월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적용 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화주들의 움직임으로 단기 수요와 운임이 급상승하였습니다. 항공사와 포워더 그리고 화주 모두가 장기적 전략보다는 단기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2025년 2분기는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25년 항공시장은 천천히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트럼프 당선 이후 일방적인 고율 관세로 다시 한번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 관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래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90일의 유예 기간을 기회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첼로스퀘어 회원이라면 오늘 웨비나에 기반이 된 물류시장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